안녕하세요. 우리가 안혜영 전 FDA 부국장의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요. 기자가 많은 주주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면심사에서 부정적 평가가 나오면 FDA 허가가 어려운가? 이에 대해서 답변은 서면심사나 대면 미팅과 상관없이 프리-NDA 미팅의 목적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NDA 미팅에서는 FDA 심사관들이 임상 결과를 자세히 심사하지 않고 회사가 제출한 내용이 NDA 등록 절차에 충분한지를 의논한다. 그래서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서 등록 절차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어떤 보완 자료가 필요한지가 의논된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NDA가 정식 심사고 프리-NDA는 그 전에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 절차, 제출한 자료들, 필요한 자료들이 제대로 모였는지를 평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임상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심사하는 것은 프리-NDA가 아니다. 임상 결과를 자세히 심사하는 것은 NDA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NDA 미팅 회의록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해도 그것은 임상 결과를 자세히 심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FDA 허가 여부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FDA 허가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실제로 진짜 NDA 신청이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FDA 판단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주주님들이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거, 임상 3상 결과 1차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은 FDA 허가가 불가능한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 FDA 부국장은 뭐라고 말했느냐, 신약 개발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Yes or No가 아니라는 건데요. 저는 이 멘트를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CRO의 인터뷰들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CRO, 스폰서들에 대한 인터뷰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은 어떤 임상시험에서 실패하면은 그 약은 실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현업에서 일하면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독성이 조금만 나와도 물질 자체를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에서 버려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일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독성이 나오면은 이건 사람한테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약은 안 되는 약이구나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사실 신약 개발에서 독성은 회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적응증을 찾고 그러한 요법을 개발하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단어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은 그런 것들은 회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방법을 찾으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잘 먹히는 적응증을 찾고 그리고 문제들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법들을 개발하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을 보니, 그러니까 현업에서 일해보니까 예전에는 독성만 나와도 그 물질은 버리는 줄 알았는데 미국을 보니 그런 것이 아니더군요. 신약 개발 과정이 이미 물질은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서 인디케이션, 적응증을 찾아가는 것임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효능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가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FDA 부국장의 말도 임상 3상에서 1차 지표가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면은 끝난 게 아니죠. 무엇이 문제였는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등을 FDA와 의논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가 있다면은 해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어떠한 임상시험이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달성하지 못했다, 혹은 효능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실패라고 단정을 하고 그 물질은 실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물질은 이제는 약으로서의 가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yes or no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CRO, 제약회사, 그리고 FDA 부국장,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하면 된다. 만약에 A라는 적응증에서 먹히지 않는다면은 B라는 적응증을 찾아가면 되고 C라는 적응증으로도 가보면 되고, 그리고 부작용이 있다면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개발을 하면 되고, 효능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찾으면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가는 것이 신약 개발이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라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문제다. 그런 과정에서는 FDA랑 의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 부국장은 늘 강조하는 것이 FDA와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심사를 한
심사 기관이죠. FDA입니다. FDA와 가장 좋은 것은 임상 시작 전에 소통을 시작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늦어도 임상 초기부터 FDA와 소통하며 임상 시험을 설계하고 FDA 도움을 받으면 신약 개발의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인터뷰 마지막에서는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은 HLB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약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FDA 심사관들은 전 세계에서 제출한 모든 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다른 회사의 기밀 정보는 공유할 수는 없지만 가서는 안 될 길, 가야 할 길은 지도해 줄 수 있다. 정확한 질문을 올바른 방법으로 FDA에 질문해서 FDA 심사관들의 많은 자원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라고 지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HLB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FDA 심사관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라고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거죠. 그러니까 HLB는 회사 안팎으로 굉장히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한 회사가 신약 개발에 성공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FDA 심사관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물론 HLB 주주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을 떠나서 한국에서도 자랑스러운 신약 개발 회사가 탄생할 수가 있고 한국이 지금 선진국이지만은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인정받고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신약 개발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좋은 선례들이 나와서 뭐 얀센, 화이자, 노바티스,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그런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한국에서 탄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누군가는 도전을 하고 리스크를 지고 뛰어들어서 그러한 길을 개척해 두면은 후발주자들 뒤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서 한국에서도 신약 개발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가 이어서 1차 지표가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을 때 질문에 이어서 1차 지표는 미달성했지만은 2차 지표로 FDA 신약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나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뭐 이미 살펴봐서 알겠지만은 있죠. 역시 전 FDA 부국장도 어떤 약인지는 밝힐 수는 없지만은 희귀의약품이 1차 지표는 미달성했지만 2차 지표로 FDA 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지표가 미달성했다고 안 봐도 신약 허가는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1차 지표는 미달성했지만은 신약 허가를 받는 것은 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2차 지표로 받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례가 없다라면은 가능성이 굉장히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약인지는 밝힐 수 없겠지만은 몇 개인지는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표준 치료제가 없어 희귀의약품에 지정받은 신약 물질의 경우 2차 지표로 가속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얘기를 해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 가장 최근 자료죠. FDA가 53개 신약을 승인했는데 그 중에서 12개, 무려 23%가 가속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속 승인을 이제 받았다고 끝은 아니죠. 뒤에 임상시험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이겠죠. 임상 3상을 시행하고서 1차 지표를 달성하면은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나 많은 희귀의약품들이 2차 지표로 가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차 지표 미달성했지만 2차 지표로 신약허가 받을 수 있느냐? 받은 사례 있다. 그리고 2020년에 53개 중에서 12개가 가속 승인을 받았다까지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약 개발에서 불가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방법은 찾으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해결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